절대 하지 말아야 돼. 경험상 하지 않는 3가지. 첫 번째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 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띠님들. 제가 최근에 떨어질 때마다 줍줍할 시리즈를 했었는데 꼭 해야 될 그런 상품들만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제가 경험상 하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경력이 또 상당히 되다 보니까 항상 또 성공만 한 것도 아니고 실패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 위주로 투자를 해오다가 주식 쪽의 비중을 확대했던 계기가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시장이 완전히 폭락했을 때 그때 제가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런 투자는 안 하는 게 낫더라 라는 투자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채권 투자입니다. 채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도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개인들이 채권 투자를 하기 좋도록 만들어진 상품들도 있어요. 라떼 시절에는요, 채권은 기관 투자자들만 하는 상품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은 단위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 이상 심지어 조 단위까지도 가는 게 채권 투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금액대가 낮아지면서 이제는 아주 소액으로도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채권 투자를 하기가 쉬워졌는데 제가 왜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채권 투자를 해봤을 때 큰 재미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채권 투자는 주식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 구조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채권이라는 거는 픽스드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발행될 때 얘의 만기 때 금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만기까지 이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이윤을 받게 됩니다. 얘는 이자라고 부르지는 않고 쿠폰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주식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미 만기 때 얘 몸값도 정해져 있고 쿠폰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에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왜 채권 투자를 많이 할까요? 원래는 예전에 발행됐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얘가 5%의 금리를 주는 채권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얘 채권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5% 쿠폰을 줬던 게 얘는 3% 쿠폰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발행 가격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5% 쿠폰을 주는 채권이 인기가 많겠어요? 안 그러면 3% 쿠폰을 주는 채권의 인기가 많겠어요? 당연히 5% 쿠폰을 주는 채권의 인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기존에 발행한, 그러니까 옛날에 발행한 채권의 몸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채권 투자의 논리예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쿠폰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예전에 발행했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채권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 발행했던 채권의 금리는 3%였어요. 근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발행될 채권의 쿠폰은 5%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인기가 높아질까요? 당연히 5% 쿠폰. 이 채권의 몸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을 때에는 기존에 발행돼 있던 채권의 몸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채권 투자를 잘하지 않냐? 이 기준금리가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작년 9월 달에 연준에서요,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50bp를 인하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2025년이 되면 최소 3번, 많으면 5번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정작 뚜껑을 딱 열었더니 조금 있다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10년물 채권금리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 채권금리가 4% 초반대에 있거든요. 이게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준은 작년에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25bp씩 2번을 더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상과 빗나간 거죠. 올해만 해도요. 올해는 금리 많이 안 올릴 거야. 작년 12월 달에 FOMC 전도표를 봤더니 우리 예상하고 달라졌어. 그러면서 한번 주가가 출렁하면서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데요, 이 전망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집권을 했잖아요. 관세 때리고 있죠. 인플레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올해 하반기에는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연준에서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또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관세를 올리는 거는 물가 인상을 촉발하는 거고, 물가 인상을 촉발을 하게 되면 금리는 인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는 둔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는 둔화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럼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강을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한 달이나 2달 단위로 해요. 이 짧은 단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매크로 변수는 항상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매크로가 빨리빨리 변하는 시기에 장기 전망을 가지고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매크로 환경이 빨리빨리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즉각적으로 모든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전망을 가지고 얘가 금리가 올라갈 거야, 뭐 떨어질 거야, 이런 걸로 가지고 채권 투자를 하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WTI, 유가 투자입니다.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유가 전망을 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유가라는 게 사실은 일정한 밴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내가 뭐 45달러였었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가 85달러 정도예요. 여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가가 45달러 바닥일 때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85달러일 때는 그냥 인버스 투자를 하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했던 원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원유 역시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망을 하기가 힘든 게 다양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특정한 결과가 나올 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하고, 유가 예측을 하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은 기본 베이스고요. 지정학적인 이슈까지도 봐야 되고요. 오펙 플러스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봐야 되고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러한 이 변화들을 다 고려해서 유가가 어떻게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가 또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유가 투자를 했을 때 크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하지만 이런 거는 가능한 거예요. 작년보다 유가 수지 쏙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오른 상황이 뭐 적어도 2달에서 석 달,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가 지속됐을 때 이때 수혜를 받는 기업, 그리고 유가가 떨어졌을 때 그 유가가 떨어진 기간이 한 분기 이상 지속됐을 때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원유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 같은 것들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제가 잘 하지 않는 투자, 그리고 추천도 잘 하지 않는 투자, 환율 투자입니다.
환투자. 지금 보면 강달러고 원화가 약세죠. 1,40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 물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미국 경기가 강하면 강달러가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강달러는 불리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 너네 우리한테 관세 때리기만 해봐. 우리 위안화 건드릴 거야. 위안화를 약세로 만든다는 거죠. 위안화를 약세를 만들면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관세를 때려도 위안화를 떨어뜨려 버리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강달러를 원하고 있지도 않고, 근데 지금 현재 강달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강달러로 갈 수 있는 요인과 약달러로 갈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망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율 역시 국제 유가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만약 강달러라고 본다고 쳐요. 그럼 달러가 오를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환율 투자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200% 확신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처럼 애매한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유가만큼이나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투자는요, 차라리 해외 주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하지 않는 투자 3가지. 채권, 유가, 원자재죠. 그리고 환율입니다. 이 3가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웬만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양하게 들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전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하나가 내가 어쩔 수 없는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가격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최근만 하더라도 중국의 딥시크가 이렇게까지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주식 시장에는 늘 예상하기 힘든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전망보다 대응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원자재라든지 금리 전망이라든지 환율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을 전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흔들리면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똑띠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뭔가 좀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똑띠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